저는 올해 70살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죠. 그런데 7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결혼할 때였어요. 당시 아들은 31살이었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 자금을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죠. 예비 며느리도 비슷한 처지였고요. 두 사람이 전세라도 얻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평생 모아둔 돈으로 아이들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5억 원대 아파트였어요.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적당했죠.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신혼 준비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단 준비하고 혼수 장만하고 청첩장 돌리느라 바쁜 시기였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사주는 거야. 명의는 엄마 앞으로 해둘게. 나중에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엄마 고맙습니다라고 했죠. 잔금을 치르고 집 열쇠를 받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신혼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집 구경을 했습니다. 와, 여보, 이 집 진짜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구했어요? 며느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아들은 그저 웃기만 했죠. 저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제가 집을 사줬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명의로 된 집인 줄만 알았죠. 실제로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며느리는 그걸 확인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5억 원짜리 집을 사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며느리가 괜히 부담 느끼거나 빚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아들 내외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엄마였고 아들도 좋은 아빠가 됐죠. 저는 가끔 집에 들러서 손주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다 먹였어요.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그것도 3기였죠. 진료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우리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절차를 밟았죠.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물론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야 할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평생 그렇게 긴 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항암 치료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남편은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토하고 기운이 없어서 누워만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 받는데도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갔어요. 1개월에 한 번씩 1년 동안 받아야 했죠. 그 외에도 각종 검사비, 약값, 입원비까지 합치니 돈이 물 쓰듯 나갔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2억 원 가까이를 병원비로 쓰면서 우리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남편만 살 수 있다면 돈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죠. 남편은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일어나서 밥도 먹고 산책도 나갔죠. 그럴 때는 정말 다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만 냈어요.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72살의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죠. 3일장을 치르고 낙골당에 남편을 모셨습니다. 장례 비용까지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천만 원 정도였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돈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들이 있고 손주도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너무 컸어요. 방 3개의 거실까지 2사람이 살기에도 넓었는데 혼자 살기엔 더욱 휑했죠. 결국 집을 정리하고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어요. 그나마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곳으로 골랐죠. 이사하던 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결혼사진, 아들 돌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새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밤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빠듯했습니다. 월세의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식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은 필요했죠.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몇 년 버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어요. 옷장에 있는 옷들을 돌려 입으면 됐습니다.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었지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죠. 미용실도 끊었습니다. 예전엔 2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염색약을 사다가 집에서 직접 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뒷머리는 잘 안 보여서 얼룩덜룩하게 됐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가는데 10만 원씩 쓸 수는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차나 한잔하자.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바로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카페에 가면 커피 한 잔에 5천 원은 했죠. 케이크라도 시키면 10,0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들은 다들 형편이 괜찮았지만 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미안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어.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한두 번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만남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해졌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고 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어요. 바로 손주였습니다. 손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전화로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손주 보러 가도 될까?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갈 때마다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10,000원짜리 장난감이나 5,000원짜리 과자 같은 것들이었죠. 크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맞아줬죠.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손주 보러 왔어. 괜찮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억지로 웃는 것 같기도 했죠. 손주에게 선물을 주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손사래를 치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산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가져온 선물들이 싸구려라고 생각했던 거죠. 손주에게 그런 걸 주는 게 오히려 민망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아들은 항상 바빴어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죠. 주말에도 가끔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가도 아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통화였어요. 1분도 안 됐죠.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럼 끊을게요. 뚝 끊어지는 전화를 들으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절대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해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랬습니다. 엄마 괜찮아. 연금 나오잖아. 항상 그렇게 말했죠. 예전에 5억 원짜리 집을 사준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들에게 해준 일이었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죠. 알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나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손주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할머니, 손주가 저를 보고 달려올 때가 가장 행복했죠. 그 작은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손주는 5살이 됐고 저는 70살이 됐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도 더 깊어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싶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머리 염색도 얼룩덜룩했고 전체적으로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살면서 손주를 보는 게 제 바람이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뒤에서 무슨 말들을 하고 다녔는지, 저는 그저 착하고 좋은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어요. 큰 오산이었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문득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갔었지만 또 가고 싶었어요. 손주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주일만 안 봐도 많이 큰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인데. 혹시 오늘 손주 보러 가도 될까?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얼른 고마워, 금방 갈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죠.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어요. 손주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요. 진열대를 보니 예쁜 장난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니 부담스러웠죠. 10,000원짜리 자동차 장난감을 골랐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이걸로 괜찮을까 걱정이 됐죠.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깨끗하고 좋았어요.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12층에서 내려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괜히 긴장이 됐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손주 보러 왔어. 며느리는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가 바닥에 앉아서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장난감을 내려놓고 저에게 달려왔죠. 작은 몸으로 제 다리를 안았어요. 우리 강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더군요. 지난주보다 더 잘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와, 자동차다. 포장을 뜯으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 작은 선물이라도 기뻐해 주니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였죠. 감사합니다.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나는 손주랑 놀 테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곧 욕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손주와 함께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바닥에 레일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굴렸어요. 손주가 깔깔 웃으며 좋아했죠.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진동 소리였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졌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메시지 미리 보기가 화면에 보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돈 없는 늙은이가 또 왔어. 첫 줄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줄도 보였어요. 너무 불편하고 집에 있는 것도 싫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돈 없는 늙은이. 그게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귀가 멍멍했어요. 손주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다른 사람 얘기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집에 온 늙은이는 저뿐이었으니까요.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핸드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카톡이 열렸어요. 전체 대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며느리의 사생활이었죠. 하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내용들이었죠.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죠. 손주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우리 놀아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몽이라고, 곧 깨어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죠.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죠. 시어머니 진짜 옷 좀 사입지. 일주일 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뒤에 내용이 더 있었어요.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와서 우리 집에 오는 게 창피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봤어요. 3년 전에 산 남색 니트였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창피한 존재였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더 올렸습니다. 이틀 전 메시지가 나타났죠. 돈도 없으면서 손주 선물은 뭘 사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뒤에도 내용이 있었어요. 차라리 오지를 말든지. 애가 그런 싸구려 장난감 가지고 놀면 창피하잖아. 싸구려 장난감. 제가 오늘 사온 자동차 장난감이 떠올랐습니다. 10,000원짜리였지만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어요. 손주가 좋아할까 싶어서 골랐죠.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싸구려였던 겁니다. 손주에게 그런 걸 주는 제가 창피했던 거예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죠. 하지만 계속 봤어요.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시어머니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한 달 전 메시지였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보였어요. 친구는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야? 라고 물었죠.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집에 오면 분위기가 다운돼.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가 다운된다. 저는 그저 손주 보러 갔을 뿐인데 말이죠. 조용히 앉아서 손주랑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시끄럽게 군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제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겁니다. 가난한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었던 거죠. 화면을 더 올렸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참아야지. 며느리가 답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진짜 요즘 올 때마다 짜증나. 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냈더군요. 친구가 또 답했죠. 그럼 남편한테 얘기해봐. 며느리는 남편도 어머니 요즘 형편 안 좋은 거 알잖아. 근데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라고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제 팔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며느리가 나오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했죠. 화면 상단을 봤습니다. 채팅방 이름이 보였어요. 거기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며느리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제 이름이었죠. 본명이 아니라 그런 이름으로 저를 저장해뒀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7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고 믿었습니다. 저를 존중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어요. 집에 오면 창피하고 불편한 존재였던 거죠. 손주와 놀아주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웃음이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뒤에서는 친구들에게 저를 욕하면서 말이죠. 제 옷차림을 비웃고 제가 사온 선물을 싸구려라고 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며느리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죠.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얼굴 표정을 관리해야 했죠. 며느리에게 들킨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띄우려고 애썼죠.
아니야, 손주랑 잘 놀았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죠. 제가 본 걸 눈치챘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죠.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했어요. 이 집에 이 사람들 옆에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죠. 손주 보니까 좋네.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이제 갈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요? 시계를 봤죠.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아니야, 다음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걸었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서 인사만 했죠. 손주가 저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요? 작은 손이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응, 할머니 갈 일이 있어서.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문 조심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은 하나도 없었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관에 주저앉을 뻔했죠. 간신히 거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돈 없는 늙은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부르던 이름이었죠. 7년 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차내오고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를 경멸했던 거예요. 창피한 존재, 불편한 존재, 집에 오면 분위기가 다운되는 존재. 그게 며느리 눈에 비친 저였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방 안도 점점 어두워졌죠.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많아졌죠.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주 보러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걸까요? 작은 선물 하나 사가는 게 창피했던 걸까요? 10,000원짜리 장난감이 그렇게 싸구려로 보였던 건가요?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니트였어요. 3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새 옷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셀프 염색이라 얼룩덜룩했어요. 미용실 갈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건데 그게 며느리 눈에는 추하게 보였던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들이 받지 않았어요. 바쁜가 싶어서 끊으려는데 연결됐죠.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무뚝뚝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네, 엄마. 왜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기다리는 듯한 말투였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내 집에 갔다가 며느리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 네.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 알림이 떠서 그걸 보게 됐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를. 목이 메었어요. 거기에 엄마 얘기가 나와 있었어. 무슨 얘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가 또 왔다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오면 불편하고 창피하다고 그랬더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엄마 이름이 돈 없는 늙은이였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한숨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창피한 사람이었니? 울먹이며 물었죠. 옷이 낡아서 미안해. 돈이 없어서 미안해.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위로의 말이 아니었죠. 엄마, 근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와이프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요즘 엄마 옷차림도 그렇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돈 없는 늙은이라고 부른 게 예민한 거라고요. 제가 입은 옷이 낡아서 창피하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예민했나 보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뭐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끊을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편을 들었죠. 엄마가 예민하다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 살면서 말이에요. 5억 원짜리 집을 공짜로 얻어서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어요.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죠. 돈 없는 늙은이, 창피한 존재, 집에 오면 분위기가 다운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니, 먹을 기력이 없었죠. 이틀째 되는 날도 똑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물만 조금 마셨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3일째가 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죠. 핏기 없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았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 집에 가면 며느리를 마주쳐야 했어요. 돈 없는 늙은이라고 저를 부르는 며느리를요. 아들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죠.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죠.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죠.
하지만 3일째 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존엄을 지켜야 했죠. 그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었죠. 3일째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생각이었어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사준 집에서 계속 살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들은 제가 돈 없는 늙은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창피한 존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집이었죠. 5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죠.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쳐서 확인했죠.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7년 전 아들한테 준다고 했지만 증여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증여세 문제 때문에 명의는 일단 제 앞으로 해두자고 했었죠. 그때는 언젠가 아들 명의로 바꿔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면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집은 아직도 제 명의였던 겁니다. 법적으로 제 재산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들이 살 곳이 없어지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죠? 저를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저를 돈 없는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제 집을 내줄 이유가 없었죠. 제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집을 팔기로 했죠. 부동산 중개소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동네 부동산을 검색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누군가 받았어요. 네, 행복 부동산입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집을 팔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네, 어디 아파트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말했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였죠. 아, 거기요. 좋은 동네죠.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35평입니다. 대답했어요. 지금 그쪽 시세가 좋아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7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7억이라고요. 7년 전에는 5억이었는데 2억이나 올랐던 겁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제가 직접 가서 집 좀 봐도 될까요? 아,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살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중개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만 먼저 보내주시면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찍어도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죠. 등기부등본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중개인은 곧바로 매물을 올렸다고 연락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그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내일 오후에 보러 온다는데 괜찮으세요? 중개인이 물었죠.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말했죠. 다음 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에 가고 없었어요. 손주만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죠.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인과 예비 구매자가 함께 왔어요. 와,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구매자가 감탄했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집을 구석구석 돌아봤습니다. 방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베란다도 봤죠. 마음에 드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7억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이 들어왔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7천만 원. 오랜만에 보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 했거든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달 안에 나가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았다고. 다시 말했죠. 엄마, 이 집이 엄마 명의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엄마가 5억 원 주고 산 집이야.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아들이 말했죠.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팔았어. 엄마, 그게 무슨... 아들이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말을 잘랐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라고 했잖아. 웃음이 나왔어요. 창피한 존재라고 했지. 그건 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죠. 너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예민하다고 했지. 엄마, 진정하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진정하라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사준 집에 살면서 나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죠. 집은 이미 팔렸어. 2달 후면 새 주인이 들어와. 엄마, 제발.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할 말 없으면 끊을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들이 소리쳤지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대로 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아들에게 통보도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울렸죠.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을 거예요.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으니 금방 올 수 있었죠. 초인종이 멈췄습니다. 대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였죠.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얘기 좀 해요. 아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나 민수야. 문 열어줘.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문 앞에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후회하는 겁니다. 집을 잃게 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러지 마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발 문 열어줘요, 엄마.
아들이 다시 말했죠. 7년이 떠올랐습니다. 7년 동안 쌓인 무시와 모욕이 생각났어요. 돈 없는 늙은이, 창피한 존재, 집에 오면 분위기가 다운되는 사람,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불렀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예민하다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수 없었어요.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죠. 엄마, 제발.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심이라고요. 집을 잃게 됐으니까 진심인 거겠죠. 그게 아니었다면 계속 저를 무시했을 겁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계속됐어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쳤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정신 멀쩡하게 저를 욕했었죠. 1시간이 넘게 그들은 문 앞에 있었습니다.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어요.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죠.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울렸어요. 또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표시만 계속 떴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왔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무시했어요.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울렸어요. 받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10여 통씩 왔죠.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2~3통 정도로 줄었죠. 그리고 2달이 됐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구매자 부부가 와 있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통장에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6억 3천만 원이었어요. 계약금 포함해서 총 7억 원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거래 잘 마무리됐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집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오늘이 이사 나가는 날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죠. 전세로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남은 5억 원은 은행에 저축했어요. 이제 생활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자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끝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죠. 소파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어머, 오랜만이네. 친구가 반가워했어요. 어떻게 지냈어? 응,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대답했죠. 이제 괜찮아졌어. 그래, 우리 만날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좋지. 어디서 볼까?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이었죠. 너 표정이 밝아졌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죠. 우리 여행 가자.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어때? 좋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언제 갈까?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좋았어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었습니다. 창피한 존재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결국 제가 가진 것으로 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거예요. 손주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그 아이는 제가 없어도 잘 자랄 겁니다. 부모가 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살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